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 유권자 여러분, 비정치인이 바라본 정치사회를 진행하는 강세호TV의 강세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76석 뽕맞은 여당과 정부의 부당 폭주라는 제목으로 시사평론을 할까 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76석이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여당과 정부가 최근 저지르고 있는 폭거는 가히 앞으로의 진로와 존재 의무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거대 여당이 되었는데 무엇이 그리 불안하여 법과 상식을 어겨가며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일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표준 임대료, 임대차 3법, 토지 공용제 등을 밀어붙이는 사회주의 국가로의 전환, 국회에서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한 여당의 야당 동의 없는 수많은 법안 통과, 수도권 이전 밀어붙이기, 고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에 대한 피해자 2차 가해 등의 폭주는 여당 정치권 입장에서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치부하고 있으며 이때다 하고 이리 때처럼 달려들어 우리나라의 국채를 흔들어 놓을 정도로 심각한 부조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야당은 제20대에서 경험한 실수가 걸려 더 이상 야당으로서의 고유의 공격적인 대응 또는 장애투쟁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꼴불견 현상에 대해 정치인이 아닌 일반 유권자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여당은 제21대 총선에서 176석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한 이유를 일반 국민 대중들은 여당이 잘해서 표를 몰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선 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문땡인 정권의 실정에 들고 일어나서 광화문 광장에서 민의를 표출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총선에서 대파한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을 내세웠지만 실패했죠. 그 이후의 배경에는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인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통합적 대응의 결과이기도 하고 선거 전 퍼붓겠다고 약속한 재난 안전기금이 원인으로 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소 선거 때 같으면 정부와 여당이 돈을 퍼부으면 관건 또는 금권 선거로 치부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통령까지 탄핵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의 직면에서는 지 고하를 막론하고 정부가 퍼부은 재난안전기금에 대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선거철의 금품살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말이지만 자유당 시절에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고무신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고무신을 받은 유권자들은 처음에 고무신을 받긴 했지만 선거 날에는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꼭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투표일이 되어 투표장에 들어가 도장을 찍을 때는 고무신이 머릿속에 어른거려 고무신을 준 후보에게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다는 슬픈 유권자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물론 여당과 정부는 176석의 압승을 코로나19와 재난안전기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 아닌 국민들을 놓고 속마음을 물어본다면 10중 8구는 그렇다라고 답변할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네가 잘해서 찍어준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무조건 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많은 약점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야당으로서의 역할과 기본 행태를 망각한 것들이 귀책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원래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야당은 국정의 실패에 대해 피 튀기는 공격수 역할을 하고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막기 위한 수비수 역할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은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오히려 여당을 공격적 전술 또는 프레임에 밀려서 방어하느라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공수처 법안이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비정상 정당 연합들의 행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패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겨보겠다는 전략은 있으나 꼭 이겨야만 하는 전술이 부족해서 오히려 여당이 씌운 내로남불형 프레임에 대해 제대로 대응 한번 하지 못한 것이 유권자들의 실망을 가져오게 했고 표를 주지 않았던 그런 사유가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선거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날의 과오에는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여당이나 문재인 정부 그리고 야당 모두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국민인 유권자 중심의 정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당부터 먼저 이 얘기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민이 생각할 때 현재 여당과 정부가 하는 일은 176석의 뽕을 맞고 방향과 명분, 헌법, 법적 근거, 상식을 상실한 채 무조건 우기며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다는 점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당이 지금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대형 기관차 탈선의 대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4.15 총선 후 뽕맞은 여당과 정부는 국민의 눈살을 찌푸린 어떤 추행을 벌였습니까? 사례를 하나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국민들이 가장 먼저 퇴출 1호로 떠올리는 사람은 추미땡 장관입니다. 국민들의 일부는 그녀를 이쁘지도 미, 사랑스럽지 애, 사랑스럽지 않은 역대 가장 추한 국무위원 1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정치인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직 강하게 살아있는 정권의 위법 부당함을 수사하는 윤석땡 검찰의 헌법적 과업수행을 추미땡을 포함한 여당 문재땡 정권 일각에서 검찰 개혁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윤석땡 총장 찍어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배경, 그리고 검언유착을 대해서요 모 검사장과 채널A 기자를 공모로 엮어 인위적인 프레임을 씌운 윤석땡 총장 찍어내기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에게 물어보다는 질문을 가로채 소설 쓰고 있네라고 답하는 추땡 장관의 인성의 문제, 그리고 증거가 속출하고 있는 아들의 휴가 후 미복귀를 아니다라고 잡아대는 뻔뻔함, 일개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더한 제왕적 장관의 언행을 일삼는 오만함 등이 합해져 문재땡 정권에 가장 크게 해를 끼칠 뽕맞은 듯한 폭주 장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어그리한 인물로서는 이해땡의 내로남불형 막말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에 관련된 질문을 한 기자가 하자 쌍욕을 퍼부은 거대 여당의 대표,
박원순을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 호손이라고 부르는 내로남불형 퇴출 대상 정치인에 해당합니다. 수도 이전에 대한 논쟁이 생기자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폭락하게 만드는 주인공 중에 대표적 여당 정치인입니다.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박지원과 이인영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박지원이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위해 5억 불을 북한에 갖다 바친 사건으로 이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 외에도 북한과의 사적 만남을 지속해온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 땡 대통령은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원장에 주저하지 않고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거겠죠. 이 정부는 국무위원 임명 시 청문회는 왜 하는 것입니까? 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입니다. 세상이 바뀌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실각하고 야당으로 전락했을 때 과연 새로운 정부의 수반이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임명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주장할 것이며, 약하디 약해 빠진 야당 정치, 그때는 그슬이 여당이 되겠죠. 어떻게 대응할지를 국민들은 관찰하고 두고 볼 일일 것입니다. 박지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라고 분명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장에 취임하자마자 국정원의 이름을 바꾸고 대공수사처장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것도 경찰에 이관한 것이죠. 요즘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잡아들이지 않고 간첩도 잡지 않는 이 시대에 국정원이 대공수사처 기능마저 없애버리면 김정은이 좋아할 일은 다 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간첩이라는 말도 사라지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일은 거의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주적인 북한에 대한민국을 통째바치는 문정권의 앞자리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그는 누구입니까? 반국가 이적단체로 알려진 전대협 초대장을 지난 대표적인 주사파 리더입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는 주사파나 북한 정권의 일원이랬음을 철저히 부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상 전향이라는 말도 남한에는 없는 말이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간첩으로 복역 중인 장기수 중 사상 전향을 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잘 모르는 모양이죠. 이번 정부에서 박지원과 이인영을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앞으로 문재 땡 정부의 쇠락을 가속화시키는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으로 빗대어 표현하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는 것이죠. 정부와 여당의 오락가락 폭주의 징후는 오래전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권 주자로 부상했던 안희정이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있고, 부산시장을 지낸 오거돈도 성추행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표적인 좌파 대통령 후보격인 박원순의 여비서 성추행 사건은 그의 자살로 일단락 끝을 맺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란 명목으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윤미향 사건을 대표적인 문재 땡 정권 밀접 게이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이었던 반일 감정의 축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대하거나 욕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빙자해서 피해 당사자도 잘 모르는 기금을 모으고 이를 기분법 대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하거나 횡령했을 수 있는 의혹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좌파 정권의 리더들은 윤미향이 거국적 대일 위안부 반대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모은 기금을 설사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형 사고죠. 기부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성역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대중의 돈을 기부금으로 모은 경우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원들까지도,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까지도, 윤미향도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 운동을 해온 필자 입장에서 남의 돈을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돈을 근거 없이 목적과 관계없는 일에 사용할 경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이미 검찰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그 후 대형 사건으로 윤미향 사건이 덮여지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한간에는 윤미향이 모은 그 많은 돈들이 대북 공작 사업에 활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또한 검찰의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여당과 정부가 검찰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윤미향이 불법 기부금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게 된다면 그 불어닥칠 후 폭풍에 대해서는 상상하기가 힘들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땡 정권은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 상승을 막기 위해 22번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는다고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표준 임대료 법안, 임대차 3법, 토지 공용제 등에 대한 유사법을 단행했습니다. 그중 임대차 3법은 국제사법소위원회에서 야당과 미래통합당과의 협의나 참여 없이 상식적으로 어긋난 일방적 표결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아직 소위원회가 구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시장에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인 소병땡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의 보호라는 임대차 3법의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다주택을 가진 사람을 범죄인이라고 해서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 정신에 의해 건국된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의 원칙에 의해 작동되는 경제사회에서 어느 사람이 돈을 벌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범죄자란 말입니까? 다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채는 자신이 살고 다른 채들은 임대를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부동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력 관계로 해결돼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병땡 의원은 다주택을 가진 사람은 모두 범죄이다 라고 이원적 주장을 해서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품격에 떨어지는 돌발 발언들이 뽕맞은 정권이 불행한 결말을 예고하는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 문제의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 갑자기 튀어나온 사태 전환 중에 하나가 수도 이전의 건입니다. 여당의 대표인 이해땡 의원은 서울이 천박하다고 말해 수도권에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면서 수도 이전에 관한 내용도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본전도 못 찾은 이번 정권과 여당의 뽕맞은 요동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4.15 총선 후 수십조의 추경 예산이 편성과 집행 단계에서 여당의 단독 결정과 집행,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국회 18개의 상임위 독식 사건, 그리고 사법부에서의 이재명과 은승위의 대법원 판결 결과를 보면서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 유권자들은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느냐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으며 염려하면서 관찰하고 있으며 여당이 국민의 생각과 턱없는 방향으로 단절없이 폭주를 한다면 이러한 폭주의 결과는 곧 정부와 여당이 패망에 이르는 지름길일 것임은 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여권이 총공세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에 대하여 문재땡 정권과 다른 의견을 표했다는 것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내쫓기 위해 현란이 된 여권이 제2의 윤석열 밀어내기 사건을 최재형 감사원장을 사퇴시키는 운동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여당과 정부의 176석 뽕맞은 폭주에 의해 야당은 무기력을 표하고 있으며 무엇을 어찌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21대 국회 운영 구조상 여당의 폭주에 대응할 방법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절대 실망한 일이 아닙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당의 공격에 단순하게 야당이 대응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뽕맞은 여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은 우매하지만 국민 유권자들이 여당의 폭주에 대한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기에 야당이 부분적으로 원내 투쟁을 병행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여당의 뽕맞은 폭주에 대하여 그 현상을 일부 시민들이 정리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발표한 내용이 카톡을 떠돌고 있어 한번 옮겨봅니다. 첫 번째,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대상을 조국 구호를 위해 서초동에 모인 좌파 상향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여당 리더와 정부 강요들은 검찰이 여당과 정부를 위한 일을 하면 검찰을 칭찬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면 검찰을 개혁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확신에 차서 언론에 발표합니다. 그 사례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죠. 신영복이 가장 위대한 독립운동가이다. 말이 되는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진 때부터 이루어졌다. 이건 상식이야 얘기죠. 네 번째, 무조건 북한 해발하기로 북한 김정은의 해로운 말은 안 하고 이로운 말만 한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욕해도 대응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례로서는 평화경제로 북한과 남한이 공동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게 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북한 경제인이 남한 기업에서 활동을 하게 해준다는 구상을 하고도 있죠. 다섯 번째, 정부와 여당이 큰일이 터지면 일단 쉬쉬하며 숨깁니다. 그 사례는 이번 7월 4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증거가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이 조사하는 등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윤미향 사건도 마찬가지로 윤미향의 부당 기부금 관리도 아직 증거가 없으니 조사를 하거나 탈당시킬 여지가 없다. 여섯 번째는 정부와 여당의 불리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매도하고 부인하며 펄쩍듭니다. 자신이 의인이다는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죠. 그 사례로는 조국 사건, 윤미향 사건, 박원순 사건 등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대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착수되면 인권보호운을 하며 검찰을 먼저 비난합니다. 그리고 정보 유출자를 색출해야 된다, 고발한다고 협박하죠. 사실 확인 중이라 일단 뭉겨버립니다. 인권파리를 하는 거죠. 여덟 번째,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은 작은 실수로 별 것이 아니며 전 정권도 그랬다고 나무 탓을 일삼고 또는 관례다라고 일축하고
피해자지만 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무죄라고 강변하는 남의 탓을 합니다. 좀 말이 되는 소리 합니까? 9번째는 여론이 악화되면 언론을 맹비난하고 좌파 떨거지들이 김어준 시사프로에 출연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하며 문빨에게 신호를 보내 여론몰이를 합니다. 여기에 유시민의 방송도 거듭니다. 언론 플레이, 보도 지침을 많이 활용하죠. 10번째, 문파들이 벌떼처럼 언론, 검찰, 정보 제공자, 빈파람 패널 등 무차별 문자 폭탄이 시작됩니다. 문자 테러를 통한 2차 피해 가해를 하는 것이죠. 11번째, 이래도 해결이 안 되면 누군가 책임질 희생양을 찾는 한편 관제 언론을 통한 국민들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려 다른 이슈몰이를 시도합니다. 이슈로 이슈 덮기. 많이 쓰는 방법이죠. 12번째, 이도저도 안 되면 그때는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어쩔 건데 배째라고 하는 무개념 무대포 배째라 작전, BJR 작전을 펴니다. 13번째, 북한 공산당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따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웁니다. 이미 북한에는 상당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탈북자가 월북하여 코로나를 전파한 것이라고 확대하여 김정은이 그 책임을 남한에게 돌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귀책사유는 당초 여당과 정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책임이 야당에 있는 것처럼 우기는 대표적인 사람은 이해땡, 이인땡, 김태땡의 등록상표가 됩니다. 공수처 사건,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례정당 설립, 검찰개혁 등 이러한 여당과 문제땡 정권에 뽕맞은 복지현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헌법과 법,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궤도이탈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공정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강세호 TV, 비정치인이 바라본 정치사에서 강세호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이것으로 마칩니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